저 정도 나이 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에서 돈을 써본 경험을 만들어준 회사가 사실은 NC소프트의 리니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리니지 돈을 쓰는 정도가 아니라 뭐 수억 원을 넣었던 분들이 꽤 많아서 한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요즘은 좀 줄어들었는지 NC소프트가 한때 100만 원을 넘어가는 황제주 시절도 있었고 했었는데, 그리고 또 꿈의 직장 아니었습니까? 근데 요즘은 좋은 얘기가 별로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NC소프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NC소프트 하면 혹시 윤서준 평론가님께서 뭐 기억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게임 좀 하십니까? 아, 저는 뭐 게임에 대해서는 게임은 사실 잘 안 하세요? 네. 뭐 테트리스 정도. 네. 테트리스요? 너무 옛날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게 그 NC 소프트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의 어떤 상징가드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죠. 네. 88 올림픽 때 차라리 창립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제가 놀라운 거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돈을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4년 동안은 계속 흑자 기업을 유지했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를 갖다가 알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뭐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게임사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 한 발 좀 물러난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 뭐 주가가 한때는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하지만 현재는 뭐 17만 원대고 시총도 4조 원 정도가 안 되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적인 게임사라고 하기에는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부끄러운 이런 수치를 갖다가 보이고 있다. 또 한때는 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복지제도, 그러니까 기업의 복지제도를 갖다가 선진적으로 이끌었던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성과급을 맞다가 뭐 억대로 줬다, 그리고 심리상을 갖다가 거의 지도했다 했었고, 제가 이제 가장 그 어떻게 보게 되면은 좀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완전 자율 출퇴근제. 굉장히 선진적인 거죠. 그렇죠. 이런 것도 실시했던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작년부터 해가지고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구조조정, 가령 뭐 명예퇴직도 받고 희망퇴직도 받고 하는 식으로 어떤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임사의 어떤 위상이 현재 상황에서는 굉장히 많이 추락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실리콘밸리의 그 구글이나 애플이 하는 그런 복지나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좀 보여줬던 것도 NC소프트였던 것 같은데, 또 동시에 흔히 고인물들이란 말을 쓰는데 거기 이 리니지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리니지에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을 이제 그 고인물이라고 하는데, 그 명과함이 동시에 있는 것 같은데, 김현식 평론가님께서는 혹시 뭐 게임 좀 하십니까? 뭐 어떻게 기억이 좀 있으세요? 저는 이제 뭐 게임을 초기에 이제 많이 했다가 제 길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게임 많이 하셨어요? 제 길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았는데, 어쨌든 NC소프트는 뭐 린지 시리즈 때문에 사실 뭐 아까 이제 윤평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제 25년, 26년 뭐 흑자를 계속 이어온 원동력이 됐다. 그런데 이제 그 거꾸로 린지 시리즈가 발목을 잡았다, 이런 평가도 이제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꿈의 직장이라고 불렸고요. 지금 현재도 평균 1인 평균 급여액이 1억 7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업계 최초로 최소 연봉제도 했어요. 최소한 5,500만 원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 초임 연봉의 상한선도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에 따라 가지고 뭐 1억도 받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뭐 성과에 따라서 보너스도 얼마든지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데다가 이 대학 졸업자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대출 상환금까지도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주택자금, 또 생활 안정자금까지도 제출하는데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었고, 그래서 모든 뭐 IT 업계, 특히 게임에 뭐 약간의 어떤 재능이라도 있게 되면 무조건 가고자 했던 것이 이제 NC소프트가 되겠는데, 그렇지만은 거꾸로 이 다른 게임 기업보다는 인력이 굉장히 많은 것이 또 발목을 잡았던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NC소프트보다는 리니지라는 그 게임이 그 회사보다 더 유명했지 않습니까? 한때는 시사 프로그램에 그 성주가 되려고 하면 경기도 아파트 한 채 가격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 한 4억 정도가 그렇죠. 들어가는데, 그걸 또 팔면 뭐 한 얼마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있었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좀 안주를 했나 보네요.
그게 아무래도 제일 가장 네. 특징적인 매출 둔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사실 신작들도 역시 똑같은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TL 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페이 투 윈 시스템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많이 돈만 있으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 그러니까 페이 투 그게 윈이 그냥 이기려면 돈 내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이기려면 돈 내라 이거죠. 네. 이름부터가 그러니까. 네, 그게 그래서 TL의 동접자 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사실은 초기에만 해도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한 30분의 1, 20분의 1, 30분의 1 정도 이렇게 확 줄어버렸으니까 사실 이제 기존의 어떤 게임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게임에 사실은 더 이상 이제는 목을 매지 않는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가령 내가 특정한 가령 성관차를 갖고 있다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돈 정도는 최소한이 이게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한에 있어서는 무작정 돈을 이렇게 쏟아 부어가지고 가령 이긴다. 그래가지고 그게 글쎄요, 게임 유저를 갖다가 더 이상 잡아놓을 수 있는 그것만으로는 잡아놓을 수 있는 어떤 유인이 이제 더 이상은 되지 못한다. 네. 사실은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그게 리니지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건데 그런 시스템에 이제 기존의 게임 유저들이 식상해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게임이라고 하는 게 물론 아이템이 좋으면 유리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실력이나 스타크가 유행했던 것도 이제 게임이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니까 컨트롤을 잘하면 이길 수 있고 이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게임이 아니고 그냥 돈으로만 하게 되면 그게 더 이상 게임이 아닌 게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갔는지 알 것 같으면서도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20 몇 년간 이게 유효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평마님께서는 지금 결국 리니지에서 수익 악화가 NC소프트의 위기를 불러왔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적자를 낸 첫 번째 원인이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 리니지 시리즈를 리니지 M, 리니지 2M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게임 업계에서는 역시 구간이 명관이다. 그래가지고 예전 작품을 이제 리뉴얼해가지고 다시 내보이고 이러면서 계속 수익을 보존해왔거든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NC소프트가 이제 신작 게임을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꾸준히 신작 시리즈를 선을 보였는데 신작들이 리니지 시리즈를 대체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호연이라고 하는 신작 게임 시리즈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대대적인 마케팅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못했고 또 앞전에도 배틀 크러쉬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내 보였는데 이것도 이제 마땅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서비스 종료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특히나 3분기에만 호연의 마케팅 비용이 한 143억 원 정도 들어가는 바람에 이게 이제 적자의 폭을 이제 키웠다라는 이야기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신작 게임을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대체를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 있고 더더군다나 이제 스로넨 리버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대적으로 4년 동안 개발을 했었는데 이것도 초기에는 성과가 보인 것 같았습니다만 안정적으로 유저들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적자를 이제 가중시키는 그런 기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니지에 너무 안주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것을 대체할 만한 신작들을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지 못하니까 결국 2024년에 적자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레거시 IP 리니지 시리즈가 점점 매출이 사실 둔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직격탄을 때린 건 사실 리니지 BJ들 동원해서 사실 프로모션 비슷한 걸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작년에 이제 사건 사고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레거시 특히 리니지 같은 경우는 BJ들한테 의존하는 어떤 매출 구조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잖아요. 과거에는 프로모션 BJ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래가지고 방송을 못 하게 되니까 점점 떨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레거시 IP의 어떤 둔화, 그 다음에 신작들의 어떤 흥행 실패, 그 다음에 이제 이 언론에서 말을 꼽는 건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가령 희망퇴직 같은 걸 받으려면은 사실 일시금으로 얼마를 주고서 내보내야 되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뭉뚱그려지면서 이제 영업 적자를 봤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리니지에 안주한 거는 아닌데 결과적으로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새로 대체제가 안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BJD 문제도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는 다 알겠는데 지금 현재 재무제표상으로 뭐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까지 그냥 24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됐다는 거는 알고 있겠는데 그럼 평론가님께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까지 와 있는지. 글쎄요, 지금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요. 그 영업 적자는 한 1,000억 원대 정도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 회사의 어떤 현금 규모라고나 해야 될까요? 네. 그다음에 뭐 리니지 같은 경우에는 레거시 매출 자체가 점점 둔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캐시카우 역할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뭐 그래서 사실 뭐 현금 동원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회사의 어떤 그 재무 구조 상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사실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업 적자가 뭐 1,000억 원대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 정도의 규모의 회사에서 뭐 어떻게 보게 되면 또 일회성의 어떤 영향이 있을 굉장히 수도 강하기 있다.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뭐 회사가 휘청한다거나 네. 사실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는 그 없을 거라고 정도까지는 봐요. 아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레거시 IP에 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 그다음에 신작들 가령 뭐 아이언 2라든지 네. 뭐 이런 신작들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올해 실적도 그렇게 뭐 신통치 않을 거다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 뭐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뭐 기존의 그 가령 뭐 리니지 시리즈에 대해서 과거의 어떤 영광들만큼 유저들이 갑자기 달려붙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우려 섞인 시선들이 사실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 측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상황을 갖다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사실 회사의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어떤 활로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갖다가 계속 기울이고 있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예. 전반적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2022년에 2조 5천억 원 정도 됐는데 2023년에는 1조 7천억 원 정도. 그래서 30.7%가 감소를 했고 또 그러네요. 영업이익도 같은 기간에 4분의 1이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더 들어가 보면 게임 부분에서 아까 이제 많이 언급하신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감소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2022년에 9,700억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4,100억 원밖에 안 돼서 이게 확 줄었죠. 반 이상이. 그런데다가 지난해에는 2,442억 원으로 다시 또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비교하면은 7천억 원이 날아가 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타격이었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구조 관점에서 봤을 때 5천 명 정도 되는데 이거를 3천 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뭐 단순 계산으로만 해봐도 20% 이상 줄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4분기에 한 1,295억 원의 이제 영업 손실을 나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의 여파 이런 거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종합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리니지가 지금 엄청나게 7천억 정도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부터 신규 채용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이미 시그널이 떴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히 이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어서, 물론 모르겠습니다만은 새해 뭐 인력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비용이 없기 때문에 또 반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되돌리기는 당분간 쉽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일회성 비용인 거를 감안해도 올해 갑자기 좀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 주셨고, 제가 뭐 헤드라인만 봐도 매출이 한 11% 정도 줄었는데 순이익은 거의 뭐 56% 정도 줄었으니까 그렇죠. 이익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분명 좋지 않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금액 크기보다는 첫 적자라는 게 아무래도 좀 타격을 좀 주는 것 같고, 그럼 회사 측에서도 이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타개를 하기 위해서 전략을 내놓는 거를 뭐 좀 서치를 해보니까 투자를 계속하겠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리니지 IP 중심으로만 해오던 거를 좀 개방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니지 IP가 쉽지 않으니까 좀 더 개방적으로 가겠다, 뭐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겠지만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평론가님께서는?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자체적으로 어떤 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작들이 연이어서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 뭔가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또 현금이 있는 회사들이니까 사실 뭐
이 게임사 입장에서 현금 동원력이 충분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부 게임 개발사에 투자를 하고 그 게임을 갖다가 받아서 퍼블리싱하고 하는 것들은 뭐 유통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뭐 전략가가 아닌 이상 웬만한 전략가라고 하면 다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겠죠.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제 또 작년 같은 경우도 총 4개 게임사에도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게임들이 과연 이 유통을 시켜서 퍼블리싱을 해가지고 과연 성공할 만한 어떤 게임들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제조업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생산하고 제조만 했었는데 이제는 사실 유통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쪽 부분도 뭐 사실은 뭐 잘만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어떤 특정 기업이라는 거는 나름대로의 어떤 특정 기업의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사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에서 어떤 파격적인 어떤 변화, 사실 그걸 갖다가 시도하는 건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크래프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실은 그 NC 소프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사실은 크래프톤도 만든 거고요. 다 그렇잖아요. 시프트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 거기서 나왔겠습니까? 사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훌륭한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게 뭐 기업 내부적으로는 그게 안 받아들여졌든지 아니면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때문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들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는 그러니까 뭐 외부 기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든지 M&A라든지 뭐 이런 거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게 과연 NC소프트의 어떤 경쟁력,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다가 완전히 이 탈바꿈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안이 될지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의미 있는 선택일지 아니면은 정말 상황이 이러니까 울며개저먹기로 하는 건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NC 소프트 하면은 그래도 리니지 고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폐쇄적인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걸 좀 처음으로 좀 벗어보겠다라는 거는 그래도 좀 의미가 있는 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도전에 대해서 김원책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장르와 이제 플랫폼에 이제 투자를 계속하겠다. 그래서 최근에 600, 700억 정도를 계속 신규 투자를 하고 있고 신규 IP를 발굴하는데 매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는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폐쇄적으로 그냥 운영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잠재적인 시도는 있었어요. 예를 들면 스론 앤 리버티 같은 경우는 아마존 게임즈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상만큼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NC소프트에서 밝힌 거는 뭐냐면은 이 다중 접속의 역할 게임, 그러니까 MMORPG 게임에 있어서 북미 시장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뭐 13만 명이 뭐 트위터 등을 통해서 동시 접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700만 명 이상의 유저들이 접속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중국이 아니라면 북미 유럽 쪽에서 유저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스론 앤 리버티에서 확증을 해봤다. 그런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이제 이 얘기를 지난해 했냐면은 스웨덴 신생 게임 개발사하고 뭐 같이 협업을 한다든지 퍼블리싱 권한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폴란드 게임 개발사하고도 퍼블리싱 계획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TL이라고 하는 스릴 앤 리버티의 경험을 가지고 북미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근데 이게 축적이 되고 반응이 오기에는 시간이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의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계속 이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고는 이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일단 봐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긴 했는데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날 만한 퍼포먼스가 아직은 없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부분. 원래 가장 이상적인 거는 리니지의 매출액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이게 접점으로 물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시도 자체에 관련된 성과는 어쨌든 지켜봐야 될 입장인 거죠. 네, 의미는 있는데 조금 늦은 맛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비해서 게임사라고 하면은 NC소프트보다는 요즘 뭐 넥슨, 넷마블, 뭐 아까 금방 말씀하신 크래프톤 이런 데서 많이 오히려 좀 비교가 되고 있어서
약간 진짜 이제 회사도 약간 고인물의 느낌이 좀 되고 있는데 실제 새로 거기서 나와서 시작하고 있는 크래프톤 이런 회사들을 비교를 했을 때 뭐 격차라든지 아니면 좀 느껴지는 좀 차이점 같은 게 있으신가요? 게임 자체에 대한 것보다는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영업 어떤 현황 아니면 네. 매출 구성, 그러니까 네. 크래프톤하고 그 NC소프트의 이 구성 자체를 좀 집중해서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근데 두 회사가 좀 확연히 좀 달라요. 다르죠. 네. 사실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매출 비중이 굉장히 커요. 생각보다 그게 한 53%를 넘어가는 줄 알고 네.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PC랑 콘솔 게임이 훨씬 더 비중이 높습니다. 모바일보다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국내 매출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실은 국내 매출이 국내 유저들의 매출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사실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매출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특히 뭐 중국에서의 매출, 그 텐센트랑 같이 해서 한 게 뭐 앱스토어 뭐 1위를 했다. 그 이름도 좀 어렵더라고. 화평정영이라고 보통 배틀그라운드 중국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자체가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얻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회사의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갖다가 말해주는 어떤 수치들이 이걸 갖다 증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게임을 갖다가 하시는 분들은 그 저는 이제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만 가끔가다 이제 대중교통이나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휴대폰으로 게임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네, 많죠. 예, 근데 그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기엔 좀 답답해 보여요. 그냥 시간 뭐 죽이는 거죠. 뭐. 그래서 사실 진짜로 저 게임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모니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제대로 된 거. 대부분 뭐 PC에다가 대충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훨씬 어떻게 보게 되면은 현장감도 있고 생동감도 있고 제가 생각해도 그게 훨씬 게임하는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작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크래프톤처럼 PC 기반이라든지 콘솔 기반의 어떤 유저를 갖다가 굉장히 탄탄하게 한 이후에 그게 이제 리니지가 사실 과거 했던 방식이죠. 그걸 갖다 모바일로 옮겨가는 방식들. 뭐 이런 형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게임을 갖다가 충분히 알릴 수 있고 또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그 주제라든지 게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형태들을 갖다가 좀 추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한 회사는 굉장히 잘 나가고 한 회사는 계속해서 뒤처지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어떤 수치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말 두 회사가 추구하는 게 조금 다른 같은 게임인데 이게 모바일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긴 하잖아요. 간단하게 또 심지어 뭐 한 손으로 엄지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정말로 잠깐 뭐 킬링 타임 뭐 어디까지 뭐 가야 될 때를 많이 했다면 요즘 소니도 게임 콘솔이 잘 돼서 주가가 많이 좋았듯이 크래프톤 같이 정말 게임 매니아들의 접근이 좀 유효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점에서는 리니지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유부남들이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가지고 감격하는 그런 짤들이 많아서 저도 하나 그걸 사긴 샀거든요. 유부남인데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나 샀는데 전 게임 매니아가 아니니까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콘솔이나 이런 PC 게임은 진짜 매니아들이 하는 거지 모바일 게임 그냥 깔았다가 해보고 지워버린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크래프톤하고 소니의 길이 좀 그 NC소프트의 앞날에 좀 힌트를 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두 회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김현식 평론가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저 두 회사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아까 이제 국내 게임 비중이 높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폐쇄적인 어떤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크래프톤이 이렇게 성과를 보이는 거는 중국 텐센트와 같이 협력, 콜라보를 잘 해서 화평정령을 성공시켰다는 점이 굉장히 큰 거죠. 지금 화평정령 같은 경우도 계속 매출액 순위를 보면은 계속 뭐 1위에서 5위, 4위를 왔다 갔다 하는 상위권 랭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개 흥행작이라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순위권을 이탈하게 되는데 이탈하지 않고 계속 성과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평정령 같은 경우는 크래프톤의 기술 자문을 받아가지고 텐센트가 만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중국에 의존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제 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성공을 이제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업,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또 14억 인구이기 때문에 대규모 이제 시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NC소프트 같은 게 아까
북미 뭐 유럽 시장을 네.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만 사실 중국이 게임 업계 1위이기 때문에 또 시장도 네. 1위인 점에서 현지화 전력을 잘 세웠다라는 점, 이 점이 네. 크게 이제 작용을 했고 또 인도에서도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또 흥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시장을 일찍부터 잡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주요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런 점이 또 이제 발빠르게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크래프톤이 AI 게임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또 샘 올트먼이 이제 최근에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네. 자리에 김창한 대표만 또 단독으로 네. 자리를 마련하는 등 그래서 현실 적응 능력이 크래프톤이 조금 더 빠르고 현실적이었다. 네. 이런 점들이 좀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중국 시장하고 인도 시장 하면 딱 들어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거기를 어떻게 크래프톤이 이게 잘 코드를 잘 잡았는지 신기하네요. 일단은요 중국의 그 내부 문화 전략을 잘 읽은 거죠. 중국의 전반적인 콘텐츠의 문화 전략은 중국 그러니까 한족의 문화 그 자원을 가지고 네. 게임이든 뭐 영화든 모든 것을 다 기본으로 하는 건데 여기에 크래프톤이 일찍부터 이제 수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협업했다는 중화사상 것이 같은 건가요? 예, 큰 네, 특징이라는 비슷한, 것이죠. 네. 그렇군요. 현지화를 잘 예. 했고 그리고 중국 게임들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 아직 중국 거 좀 유치한데 게임은 정말 거의 똑같아졌더라고요. 그래픽만 봐도 엄청나게 좋아졌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냥 이제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NC의 고민이 이 부분에서도 좀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던 게 그 NC에서 또 그 LMM 모델도 만들고 막 하더라고요. 그또 따로 알토만도 만나고 하는 거 보니까 게임 업계도 어쨌든 개발이고 하다 보니까 AI에서 또 뭔가를 또 보여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뭐 전부나 이제 차용이 되는 시대로 네. 들어가는 거니까요. 사실 게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는 사용자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지금 사용자가 뭐 특정의 어떤 뭐 행동 양태를 보인다. 그럼 거기에 맞는 가령 뭐 어떤 그 새로운 형태의 어떤 게임이라든지 뭐 추천을 한다든지 거기에 추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똑같은 게임을 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에 맞게끔 또 어떤 특정화된 어떤 뭔가를 갖다가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개발자 측면에서 사실 인공지능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역할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유일한 LLM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요. 바르코 성능도 네. 굉장히 괜찮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략 같아요. 이걸 API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외부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좀 어떻게 보게 되면 좀 오픈하는 방식 뭐 이런 형태를 이제 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 특히 이런 인터페이스를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한다거나 음성을 합성한다거나 아니면 모션 캡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실시간 번역을 한다거나 하는 거에 과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인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생산성이 사실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고요. 또 뭐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그 NC 소프트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업을 갖다가 발전시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 개발사의 어떤 소통, 협력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데이터를 갖다가 일단은 뭐 취합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게임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게임 유통할 때 굉장히 큰 나중에 귀중한 자원이 될 거다. 단지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시도가 될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유튜브 영상을 볼 때도 알고리즘에 의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럼 게임도 당연히 뭐 알고리즘이 됐든 AI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런 그 LLM 모델에 대한 개발에 대한 그 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김영식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바루코 LLM이라고 하는 건데 그 NC소프트가 내부에서 AI를 활용을 해서 게임 개발할 때 이제 사용하던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B2B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른 회사에 그걸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팔겠다는 겁니다. 이제 각 기업과 또 이제 각 나라에 맞게 그 소프트웨어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특화시켜서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NC소프트가 기존에 이제 게임 콘텐츠만 팔던 회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 게임에 관련된 뭐 콘텐츠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도 이제 파는 회사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혁신적인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덩어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또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회사에 또 AI 기반의 이런 개발 플랫폼들을 이제 판다는 것.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 사실 게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앞선 프로세스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압축하게 저렴하게 정확하게 적절하게 과연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 성과물을 좀 보고 판단해야 이게 방향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NC가 이때까지 제작하고 판매를 넘어서 유통도 하고 이제 개발하겠다는 사람한테 개발 툴까지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 그대로 플랫폼처럼 가겠다는 전략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가 듣기에는 동력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많이 활용하는 회사가 많아질수록 이 툴의 사용도가 높아질 거니까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시장에서 그 스튜디오 같은 이런 주식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한알령이 해제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럼 한알령 하면 어찌됐든 뭐 게임도 빼놓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뭐 NC뿐만이 아니라 게임 전반적으로 이게 좀 우호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전반적으로. 일단 판호는 조금씩 늘려왔죠. 그리고 만약에 한한령이 해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을 해제를 시킨다 그러면 중국 측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자신감의 표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유치 단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하고 볼품없을 단계에는 일단 웹에 장벽을 다 세우기 마련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산업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을 해온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그 게임 시장에 어떤 문을 연다. 그러니까 한한령을 해제하면서 문을 연다는 것 자체는 자신들의 어떤 수준 자체가 이만큼 올라왔다는 걸 갖다가 어떻게 보게 되면 대내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사실은 자신들의 게임이 아직도 열악하고 한국 게임이 들어오는 순간에 아니면 한국 콘텐츠가 들어오는 순간에 자국의 콘텐츠는 완전히 망해. 이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뭐 중국 게임들이 우리나라에 성공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는 뭐 라스트 워라든지 저는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하고 하면서 중국의 어떤 게임 제작사라든지 중국 정부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을 거고요. 또 중국인들 자체의 어떤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을 바라보는 어떤 수준 자체도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졌다고 봐야죠. 사실 사드로 한한령이 된 게 2016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 9년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건데 특히 이런 게임 산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일반적으로는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은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들이 분명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과거만큼 사실은 중국 전체를 갖다가 장악할 만큼의 어떤 파괴력을 가질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약간의 의문의 사항이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그 사이에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진 거를 우리가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김현철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한알령이 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이제 문화 교류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이 돼가지고 좀 풀리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풀릴 것 같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다고 보고요. 윤평님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문호를 개방한다고 그러면 그 한알령 해제한다고 그러면 그만큼 중국 게임이 워낙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거꾸로 증명을 하는 거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게임 업계에서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왜냐하면 판호 발급 제한이 여전히 뭐 풀릴 기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걸 갑자기 풀어준다는 거는 예측을 좀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드 사태 이후에 뭐 그전에는 46.2%의 그런 게임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19% 정도로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 그렇게 목매일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또 게임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앞서서 좀 언급을 이제 했습니다만은 인도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규모가 지금 34억 9천만 달러, 한 4조 8천억 원 정도 되고 매년 15에서 16%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스마트폰
보급률 또 모바일 요금도 굉장히 저렴한 그런 상황이고 젊은 인구도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인도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인도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중국은 뭐 공산당 명령에 따라도 셧다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적인 위험을 두고 다시금 시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다만 가능하다 그러면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한족 문화의 바탕을 둔 컨텐츠 제작에 있어서는 좀 허용하는 어떤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포트폴리오를 분산해 가지고 접촉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예전처럼 뭐 황금의 땅이다,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게임 업계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같은 그런 기회의 땅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회를 잠깐 놓치는 사이에 미디어 엔터들이 중국 외에서 시장을 또 키운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인도 말씀을 주셨으니까 인도 영화는 뭐 중간에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는데 게임도 그럴런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인도 시장 오히려 너무 중국 한한령 이런 게 볼 게 아니라 인도를 한번 보자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게임에 대해서 특히 NC소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